네,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한국아동패널 연구 책임을 맡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조미라입니다. 네, 한국아동패널에 대해서는요, 우선 개요적인 부분으로 조사 목적 및 특성, 표본 설계, 조사 계획, 조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아동 패널의 플레임이 한국 아동 성장 발달 종단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아동 패널의 목적은 한국 아동의 성장 발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국 아동 패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최초의 신생아 시기부터의 연구입니다. 2008년생들이 저희 한국 아동 패널의 대상이고요. 2008년생들이 태어난 2008년도에 1차 조사가 시작됐고요.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7년까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아동 패널의 여러 가지 특성이 한국 아동 패널만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아동 성장 발달 연구는요. 이 성장 발달 단계별로 변인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그 성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 생태계의 다차원적 조사를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뿐 아니라 그 주 양육자, 부모 각각, 그 다음에 교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아동의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했다는 것도 큰 특성일 것입니다. 지필 및 면접 방식 외에도 저희가 의료진을 대동한 적도 있고요. 발달 영역별 전공자를 활용한 관찰 및 수행 검사를 많이 수행했습니다. 심층 조사도 특성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본조사 외에도 주요 성장 단계별로 심층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조사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표본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아동 패널의 모집단은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입니다. 이 조사 모집단은 2006년도 예비조사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연간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로 설정해서 표집을 하였습니다. 표본 추출을 위해서 층화 다단계 추출법을 사용했고요. 이를 통해서 2,562 가구의 예비 표본이 설정됐었고 1차년도에 2,078가구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 3차년도에 보강이 이루어져서 전체 2,150가구의 표본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2008년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1차 조사를 2008년도부터 수행을 했고요. 이 아동들이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성인 초기까지 쫓아가는 그런 연구입니다. 저희의 아동 패널 조사는요, 매년 실시되는 일반 조사 외에도 발달 단계별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학술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17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조사고요. 심층 조사 5차도 수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차년도에는 2,078가구가 조사에 참여했었는데요. 작년 2023년도 16차 조사에는 1,288가구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요거는요, 전년도 22년도 대비해서 98.8%로 나쁘지 않은 성적 같아 보이고요. 1차 조사 대비해서 62%에 해당하는 조사 완료율입니다. 조사 현황에 대해서 작년 조사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양육자 대비해서 아동 조사는 97.7% 완료됐고요. 어머니 조사는 93%, 아버지 조사는 조금 낮은데 85.9%, 교사 조사는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할 부분이긴 한데요. 40.8%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동 패널의 조사 영역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 아동 패널은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조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아동 특성을 중심으로 부모, 가구, 영유아기에는 보육교육기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학교, 교육기관,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책 특성을 요 영역을 계속 가져가면서 저희가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의 조사를 위해서 아동조사 시행하고 있고요. 부모 각각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육아지원기관,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사조사 수행하고 있고요. 주택의 가구조사로 주 양육자, 보호자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 대상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 양육자 조사, 그다음에 아동 조사, 부모 각각에 대한 조사, 육아 지원 기관 조사, 학교 대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사 대상도 바뀌고요. 조사 대상별 내용도 바뀌고 그 비중도 좀 변화합니다. 우선 주 양육자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부터 지금까지 줄곧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어머니가 주로 많이 응답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만병원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표집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근데 아동 조사가 6차년도에 6차부터 실시된 이후부터는 좀 비중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주양육자 조사로 가구, 학교, 사교육, 양육환경 등 지역 정책 인식에 대해서 주로 조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기에는 아동 특성하고 어머니 특성도 상당 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 조사는 6차부터 수행되었습니다. 점차 비중이 커지다가 중1 때부터는 비중이 아주 많이 커졌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식생활, 생활시간, 학업 정서에 대한 부분, 또래관계, 진로진학, 부모인식, 신체 발달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대상 건강조사도 사실 실시했어요. 6차부터 9차년도에 실시된 거고요. 서울 아산병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관련 요인들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어머니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조사는 영유아기, 아동기, 초등까지는 상당 부분 그 양육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차 조사부터는 부모가 동일하게 설문을 구성해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평소 느낌과 생각,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취업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에는 병원 조사도 실시했어요. 이거는 분만병원에서 어머니 대상으로 실시된 건데 출산 예정일, 임신 보조 시술, 분만 형태, 그다음에 산전 우울 상태 이런 부분까지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조사도 실시되고 있는데 15차부터 부모가 동일하게 조사되고 있고 이 내용은 어머니 조사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육아 지원 기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대상 조사고요. 4차부터 7차까지 조사되었습니다. 기관 교사 특성, 학급 운영, 특별활동, 가정 협력에 대해서 조사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학교 조사 수행됐고요. 학교 담임교사 대상으로 8차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와 교사 특성, 학급 운영에 대한 부분, 부모의 참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중등 이후에는 학생 건강 체력의 점수, 학교 풍토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띄우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별로 다양한 그 방법으로 조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조사 외에도 가구 방문 조사 때 면접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외에도 수행조사, 임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조사의 경우에는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특히 어린 시기에는 관찰 및 수행 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발달 검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영유아 시기 때 수행된 검사들이고요. 1, 2, 3차 년도에는 한국형 덴버 조사, 그다음에 KASQ 이런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측정되었습니다. 개인 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적응 발달, 언어 발달, 여러 가지 대소근육 운동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조사되어 있고 점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 6, 8차 년도에는 어휘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용, 표현, 어휘력에 대해서 점수가 제공되고 있고요. 5차부터는 유아 행동평가 척도 CBCL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위 척도별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형 그리기를 통한 창의성 검사도 수행됐고요. 자아 개념 검사, 그다음에 좋은 발화 능력 검사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기에 수행된 발달 검사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CBCL 같은 경우에 아동기로 들어서면서 저희가 척도를 바꿔서 CBCL 계속 경련으로 경련으로 조사하고 점수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사형 조사도 12차부터 경련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요인 지능 검사, 그다음에 성격 검사, 학업 동기 검사가 각각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발달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하게 영역별로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의 경우에는 개별 문항 점수도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그 저작권 등의 이유로 세부 문항이 비공개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일부 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문항 제공이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발달 검사 외에도 그 발달 검사는 지금 일반 조사에 포괄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심층 조사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사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조사 그 환경인 경우에 일부를 표집해서 저희가 심층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1, 2, 3차, 4차 년도까지 수행이 됐고요. 심층 1, 2, 3, 4차 이렇게 수행이 됐습니다. 1차 조사는 아동이 1세일 때, 만 1세일 때 심층 조사가 수행됐는데 그 베일리 발달 검사, 애착, 기질, 성격 이런 부분이 조사된 바 있고요. 2차 심층은 아동이 5세일 때 인지 발달, 언어 발달에 대해서 수행되었습니다. 3차는 그 알러지 관련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임상조사를 수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현재 그 데이터는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4차에서는 그 아동이 12살 때 수행됐는데요. 인성검사, 정서조절 곤란검사, 성격검사 이런 것들이 행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데이터 통해서 자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중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횡단면 가중치랑 중단면 가중치를 제공합니다. 횡단면 분석 시에는 횡단면 가중값 적용하시면 되고요. 중단 분석 시에는 중단면 가중값 적용하시면 됩니다. WGH 변수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가중치는 그 모집단 가중치예요. 그래서 큰 수 가중치라서 가중치를 적용하시면 모집단 규모로 크게 통계값 산출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항으로 저희 그 변수명 부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수명이 좀 긴데요. 그 설문지 종류, 그다음에 그 대상, 조사 연도, 카테고리, 문항번호 등이 담긴 거고요. 그 내용들 보시면서 나중에 코드북 확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소개를 마치고요. 이어서 김혜진 연구원이 자료 구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설명 소개 2부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김혜진입니다. 앞서 1부에 조미라 박사님께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개요와 조사 영역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2부에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데이터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료의 구성입니다. 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별로 변인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이 태어나자마자는 직접 이제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을 주 양육자가 대신 응답하였고, 이후에 아동이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초등 시기의 측정 도구가 다르고 또 중등 시기의 측정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도구를 바꿔야 하는, 그래서 다른 패널 데이터에 비해 자료의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른 패널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유저 가이드를 기본으로 이렇게 데이터, 코드북, 설문지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아동패널은 여기에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이점이 담긴 도구 프로파일을 제공해 오다가 최근에 아이들이 중학교 시기에 들어와서는 자료가 조금 더 복잡해져서 변인지도라는 독특한 자료까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자료별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서 14차 데이터까지 중일 시기 측정 데이터죠. 공개되어 있고요. 15차 데이터는 올 9월에 진행되는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연구기획서 통과자에 한해 일부 제공될 예정입니다. 데이터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접속하셔서 자료실, 원시 자료 들어가시면 각자 사용하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소속은 주관식으로 입력하여 주시면 되고 사용 목적은 드롭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SPSS의 변수 보기 화면인데요. 첫 번째 열에는 변수명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보면 레이블에 이제 간략한 변수에 대한 설명과 또 설문지 문항 코드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코드북입니다. 통합 코드북도 동일하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료실, 원시 자료, 아까 데이터 파일 다운 받으셨던 화면에서 상단의 주황색 버튼이 통합 코드북 다운로드 버튼이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엑셀 파일이 뜨는데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는 코드 정의서, 두 번째는 통합 코드북, 세 번째는 각 연차별 코드를 쪼개어서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 시트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조미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변수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동일하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코드북에서는 이렇게
해당 연도 차수명, 변수명, 응답자 문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응답답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 통합 코드북을 보면 원하는 변인을 해당 차수별 응답 형태별로 하나의 파일에서 모두 검색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설문지입니다. 아동 패널은 아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여럿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차수에서도 설문지가 5종, 6종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료실, 원시 자료, 아까 데이터 받으셨던 화면 맨 끝쪽에 질문지 열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조사한 모든 설문을 묶어서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 보호자 대상 설문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설문지에 오른쪽 화면 보시면 빨간색 글씨 대괄호 안에 변수명을 약어로 넣어두었고요. 여기서 그 아래 23번 넘버는 설문지 문항 번호죠. 이 설문지는 또 보호자용이니 아까 변수 부여 규칙에 의해서 D라는 항목을 부여받아서요. D 항목 설문지의 23번 설문지입니다. 아마 데이터 파일 레이블을 열어보면 이 문항에 대해서 D23 또는 D23-1 해서 5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지 맨 끝에 또 빨간색 글씨로 각 문항별 변수명이 DCH 이렇게 08 이렇게 시작되는 코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각 자료에 대해 변수를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고리를 넣어두었으니 변수명 또는 설문지 문항 번호 등을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도구 프로파일은 네 번째는 도구 프로파일입니다. 도구 프로파일은 아동 패널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안내 중에 도구 프로파일 게시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검색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도구 프로파일은 한국 아동 패널에서 사용한 도구의 출처, 연도별 이력 등을 담은 자료인데 초기부터 저희가 제공해 왔습니다. 각 도구별로 연도별 이력이 나와 있어 도구 중심으로 변인 이력을 살펴보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 능력으로 여기 검색창에 한번 입력해 보면요. 11차 년도에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아동 설문지의 컴퓨터 사용 능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도구 프로파일에는 이렇게 도구 출처, 문항 수, 척도에 대한 특이사항 등이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데 문항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을 때는 모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두 기재해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문항에 도구 프로파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표준화된 도구이거나 아니면 연구진 판단하에 이거는 특이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만 자료로 구축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인 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등 시기까지는 없었다가 우리 패널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척도와 응답자가 대거 변경되면서 자료가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어떤 변인이 언제 잠시만요. 어떤 변인이 언제 얼마 동안 누구로부터 응답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긴 변인 지도를 14차년도부터 준비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변인 지도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료실, 자료 안내, 사용자 지침서 및 변인 지도 게시판에 올려져 있고요. 변인 지도를 열어보면 열에는 차수별 정보, 행에는 변수 약어, 소분류에 해당하는 이게 들어가 있고 각 해당 셀마다 설문지 문항 번호를 넣어둔 매트릭스 구조의 자료입니다. 도구 프로파일이 있는 변수의 경우는 도구 프로파일 바로가기 링크로 연결되어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변인인데 연령에 따라 도구가 변경된 경우는 저희가 자료 위아래에 바로 인접해서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한눈에 살펴보기 좋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5가지 자료 외에도 당연히 유저 가이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1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그 전에 발간해 둔 버전이 하나 있고 최근에 8에서 10차년도까지 내용을 묶어서 발간해 둔 총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안내, 사용자 지침서 및 변인 지도 게시판에 이 종 모두 1번, 3번 게시물로 올라가 있습니다. 2가지 자료는 공통된 내용도 있고 또 차수별로 상세한 내용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자료인 8에서 10차년도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이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할 때마다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아까와 같은 그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두고 있으니 매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내용과 날짜를 이렇게 넣어두었고요. 하단으로 더 스크롤 내려보시면 각 차수별 설문지와 데이터 업데이트 날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은 자료 탐색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논문을 쓰려면 일단 내 관심 변인이 아동 패널 데이터에 있는지, 어느 해에 조사되었는지 알아봐야겠죠. 앞서 설명한 유저 가이드를 포함한 6종의 자료를 어떤 순서로 살펴보면 좋을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실태조사든 사용자 지침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저 가이드에서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두 번째가 다른 실태조사와 조금 다른 저희 아동 패널만의 차이점이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인 지도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수별 조사 변인과 응답 대상에 관련된 여러 내용이 연대기처럼 되어 있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의 관심 변인에 따라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탐색해 보시면 됩니다. 도구 프로파일, 코드북, 설문지, 어떤 분은 데이터를 먼저 열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각 자료별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 선호에 따라 순서를 얼마든지 변경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인 지도를 먼저 주요히 살펴보시는 것이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 탐색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 변인에 대해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사전에 사용자 지침서를 통해서 대략의 한국 아동 패널이 표본을 어떻게 구축했고 조사 방법에 대해 익혀보고 초등 시기에 패널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인 지도에서 학업 수행 능력을 찾아보니 이렇게 빨간색 표시에 초등, 중학, 취학전 3단계에 걸쳐서 척도가 변경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저는 초등 시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열을 따라가 보면 처음으로 8차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시기에 L9라고 써 있죠. L은 학교 설문지, 담임교사가 응답한 학교 설문지 코드이고 L 설문지의 9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차에는 L 설문지의 2-2번에서 쭉 계속 같은 척도로 조사가 되었다가 14차년도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는 척도가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초등 시기의 학업 수행 능력 도구는 도구 프로파일이 바로가기가 있죠. 그러면 이 링크를 타고 도구 프로파일을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문항수, 그다음에 지금은 첫 페이지만 캡처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는 실제로는 상세 문항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설문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인 문항과 변수명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기 LCH로 시작되는 변수명을 기준으로 데이터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한 데이터 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아동 패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데이터는 언제 공개되나요?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는 당해년도 학술대회 참가자에 한해 베타 버전을 선 공개한 후에 에디팅 작업을 거쳐 매년 12월 말경 정식 오픈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15차년도 데이터 22년 조사 값이죠.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면 조사 시점과 공개 시점에 약 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매 같은 아동을 조사하는 건가요? 네, 한국 아동 패널은 최초 표본 2,15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중도 탈락했거나 또는 해당 연도에 한 해 정도 빼먹었어도 응답값이 없게 결측치로 들어가 있고요. 차수별 아동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 패널 데이터는 우리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 아이들은 2008년 4월에서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출생연월과 조사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원령을 생선 변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매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척도에 관한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구 프로파일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구 프로파일이 없는 문항은 실태조사 성격의 문항으로 한국 아동 패널 연구진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개발한 문항입니다. 신뢰도 산출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일부 문항의 경우는 유료 검사라서 정보를 저희가 모두 다 제공해 드리지 않고 있어서 분석을 산출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 경우는 그 해당 도구 프로파일 게시물에 올려져 있는 문항 및 요인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데이터 가중치와 여코딩 문항의 데이터 입력 상태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로 데이터 그대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코딩 문항도 그 값 그대로입니다. 다만 일부 척도 문항의 경우 저희가 이렇게 합산값을 제공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는 만약에 여코딩이 포함된 척도라면 그걸 제대로 계산해서 합산된 최종 결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IRB에 대한 질문도 많으신데요.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정책연구소 IRB 승인 절차가 시행된 2014년부터 수집 자료를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통지서는 각 조사년도 보고서를 부록 부분에 저희가 붙여놨으니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발간물의 연구 발간물 게시판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을 쓸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출처, 약어, 주제어에 대해 표기하셔야 되고요. 논문이 출간되는 경우는 논문 PDF 파일과 세부 내용을 저희 연구진에게 메일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아동패널 홈페이지 자료실 Q&A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항상 문의받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자료 구조와 접근 방법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상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탐색 및 FAQ를 중심으로 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육아정책연구소 배윤진입니다.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데이터는 올해 처음 공개됩니다. 이에 오늘은 연구의 목적을 비롯하여 패널 가구 모집, 연구 방법, 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홈페이지 즉 누리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2008년에 시작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이은 육아정책연구소의 두 번째 패널 연구입니다. 2021년도 보고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태아기부터 학령 초기까지 아동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환경 속에서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연구 자료들은 학계 및 현장의 여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육아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2021년도에 표본 설계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생을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2년도 초까지 인부를 모집하고 그 인부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1과 2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본격적인 본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7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만 건수가 있는 산부인과를 표본 추출 틀로 삼고 인부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3,372명의 인부, 즉 3,372가구가 모집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가구는 3,213가구, 다문화 가구는 94가구, 저소득 가구는 72가구에 해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출생아는 24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이 중 패널 아동은 각 가구의 상생아를 모두 포함하면 3,445명인데요. 전체 출생아 중에 1.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다문화 가정에서는 14,322명, 저소득 가정에서는 3,54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이는 각각 전체 출생아의 5.8%, 1.4%에 해당합니다. 우리 패널 아동 중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98명으로 2.8%,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73명으로 2.1%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조사 1에서부터 조사 참여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부를 모집할 때 이루어졌던 기초조사 1에서는 3,372명의 인부가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2와 생후 1개월 조사에서는 각각 3,125명, 2,786명의 어머니께서 참여하셨습니다. 1차년도부터는 가구를 방문하였고 또한 그 수를 아동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2,775명의 아동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작년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 대비 92.1%에 해당하는 2,55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표본이라 할 수 있는 3,445명 대비 74.2%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에서는 주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조사, 기관 담임교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양육자 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서 태블릿을 이용하여 면담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조사는 우편물 조사를 병행하는 온라인 조사로 또 기관 담임교사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과 엘더의 생애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 모형이 개발되었는데요. 이에 근거하여서 아동 특성을 중심으로 부모, 가구 특성, 그리고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와 그 사회의 정책 특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연구의 내용들, 즉 변인 목록은 추후 공개되는 데이터 관련 자료에서 혹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내용 중에서 특별히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는 이미 이루어진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한국 아동 패널과는 서로 다른 변인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발달 특성이나 양육 변인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변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교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 및 다문화 가구 특성과 요구가 파악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어머니가 인부일 때 태아의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출생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대해서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 3차 조사하는 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2030년 9차 조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본조사를 수행하면서 총 3번의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작년에 실시되었고요. 그리고 2차, 3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저소득 다문화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유아기 코호트를 추가함으로써 본 패널과 비교 가능한 집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패널 소개의 마지막으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누리집을 간략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본 패널의 누리집에는 패널 소개, 데이터,
자료실, 패널 부모 공간, 알림마당의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향후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자료가 없지만 조만간 데이터 가이드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또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인포그래픽 등을 비롯하여 특히 연구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의 발달을 추적해가는 종단 연구는 발달의 안정성, 개인차의 이유, 환경의 역할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생애 초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생애 초기, 특히 태아기부터 초등학년기까지 수집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시어서 다양한 주제에 의미 있는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강민권 연구원이 저희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영유아 교육부 패널 소개 2부 발표를 맡게 된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강민건 연구원입니다. 그럼 한국 영유아 교육부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설명은 다음 목차와 같이 자료 구성, 변수명 부여 규칙, 주요 변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자료 구성입니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는 일반적인 패널 데이터 동일하게 특정한 개체, 즉 동일한 2022년 1월부터 8월생 아동을 2030년까지 추적하여 반복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입니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아동의 출생 이전 인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1과 기초조사 2가 진행되었으며 2022년 아동의 출생 1개월 시기에 산모를 대상으로 1개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생후 4개월 시점에서 본 패널 조사의 1차 연도 본조사가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크게 1차 연도 본조사를 기준으로 본조사 이전 데이터와 본조사를 포함한 본조사 이후 데이터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정 시점에 조사된 크로스 섹션 데이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추적 조사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조사 유형, 대상에 따라 설문지 구성 및 조사가 되었으며 각각의 설문지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부를 대상으로 조사된 기초조사와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된 생후 1개월 조사가 각각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으며 1차 연도 본조사의 경우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조사 내용들이 개별적인 데이터셋으로 나눠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소프트웨어인 SPSS, 스테이타, SAS, 엑셀, CSV의 파일 형식에 따라 변환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개별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통합 데이터셋, 즉 1차 연도 본조사의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데이터셋을 결합하여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설문지, 코드북, 유저 가이드, 도구 프로파일도 함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는 올해 8월 30일 제2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4월 22일 10시까지 연구 공모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에 한하여 베타 버전의 기초조사, 생후 1개월, 1차 연도 본조사 데이터가 선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후 데이터 검증을 거쳐 9월에서 10월경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홈페이지에 정식 오픈된 예정이오니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영유아 패널 학술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변수명 부여 규칙입니다.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변수명은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사용자가 변수명을 통해 어떤 개념의 변인이 측정되었는지 직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변수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수 코드 내에 조사 연도에 대한 정보 없이 데이터셋 안에 조사 연도 변수를 별도로 생성하여 동일한 문항의 데이터셋 상에서 동일한 변수 코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이터의 간소화 및 체계적 구축을 위해 일반적인 조사 문항, 반복 측정 및 고정 문항, 척도 문항, 중환자 응답 문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변수명 부여 규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시로 제시된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변수명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앞에 있는 조사 대상 코드는 조사 대상의 약자로 주양육자는 P, 아동은 C, 어머니는 M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문항은 어머니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첫 변수명 코드는 M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카테고리 코드의 경우 본 패널의 조사 영역 분류 체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의 약자와 소분류의 연번을 활용하여 부여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의 경우 대분류, 중분류에 속해 있는 정석 특성 중 소분류 체계 내에 두 번째로 분류된 변수이기 때문에 정석 특성의 약자인 PSY와 소분류 연번 02가 부여되었습니다. 셋째, 척도 코드는 대상의 심리, 정서, 발달 등의 척도 문항에 한하여 부여된 코드로 척도 문항이 아닌 일반 문항에는 척도 코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척도 문항의 경우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측정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척도와 다른 척도들을 사용하여 조사되었을 때에는 알파벳 A 다음 알파벳인 B, C, D 순으로 표기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번호 및 옵션 코드입니다. 문항번호의 경우 문항의 각 세부 질문의 개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부여된 코드를 의미하며 옵션 코드의 경우 문항 내 조사 항목의 종류를 구별하거나 주관식 응답을 표시하기 위해 부여된 코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 존중과 첫 번째 질문 코드명은 어머니 M, 정서 특성 PSY, 소분류 연번 02, 척도 A, 문번 01이 되며 추가적인 예시로 가구의 자녀 돌봄 비용 중 어린이집 비용 조사 항목을 살펴보시면 어린이집의 비용 발생 여부는 가구 H, 비용 EXP, 소분류 04, 문번 03으로 부여되었고 주관식 응답인 월평균 비용은 비용 발생 여부의 변수명에 옵션 코드인 소문자 A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의 주요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간의 연계 분석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식별 변수인 키 변수가 필요하며 본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키 변수는 패널 가구 고유 아이디와 패널 아동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패널 가구 및 아동의 아이디는 패널 가구 및 아동의 고유한 번호로 조사 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패널 가구의 고유 아이디인 HID는 주소지 권역 1자리, 시도 2자리, 연번의 기준으로 각각 패널 가구의 번호가 부여되며 패널 아동의 고유 아이디인 CID는 가구 아이디에서 쌍세가 구별 번호로 구별하여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옆에 제시된 그림처럼 추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서 기초조사 1과 기초조사 2를 결합할 경우 기초조사 1과 기초조사 2는 인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가구 아이디를 활용하여 결합하시면 됩니다. 이후 1차년도 데이터셋별로 결합할 경우 1차년도 데이터는 쌍생아 포함하여 패널 아동의 각각을 구별하여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 아동 아이디를 활용하여 결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중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구축을 위한 표본 설계 방식은 층화, 다단계 표본 추출, 불균 등 확률 추출 등이 활용된 복합 표본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 표본 설계에 따라 얻어진 본 패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본 설계가 반영된 가중치 산출이 필요하며 1차년도 조사 완료 대상을 기준으로 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 층화에 의한 조정 등의 요인을 통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중치는 표본 크기 가중치와 모집단 크기 가중치가 1차년도 데이터에 수록되어 있으며
2023년도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보고서에서 산출된 1차년도 통계표는 인구 사회학적 결과를 제외하고 모두 표본 크기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값입니다. 이에 해당 보고서 참고 시 이 점 유념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변수의 경우 설문지 조사 당시 설문받은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유저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산출된 값을 의미합니다. 연령 및 원령, 결혼 기간은 아래에 제시된 각 대상 조사 년도의 출생일자,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저소득 가구와 다문화 가구를 과표집하였기에 가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국적, 성별 등 변하지 않는 변수들은 해당 연도에 조사되지 않더라도 재산출하여 생성 변수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유저 가이드 및 본 패널 보고서에 소속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홈페이지의 Q&A 또는 영유아 패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교육대학교 최효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육아정책연구소 패널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신데 패널 데이터를 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00원짜리 동전의 하계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지 왼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500원짜리 동전 정말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원짜리 동전의 하계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지 왼쪽을 향하고 있는지.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못 맞추십니다. 제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집 앞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는데 그 집 맛있겠더라, 함께 가자라고 하면 와이프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거 생긴 지 한 6개월은 더 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주의를 주지 않은 정보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패널 아까 소개하신 거 들으셨지만 정말 많은 변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변인들에 우리는 주의를 주지 않으면 감각 기억에서 소멸해 버립니다. 따라서 저는 패널 자료를 이용할 때 마음속에 매번 그리는 게 뭐냐면 주의를 주자. 그렇지 않으면 소멸해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연구를 할 때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내가 관심 없는 변인에 대해서도 뭔가 연결고리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만약 아랍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정보 처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패널 자료를 이용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변인을 정해서 나는 공부한 다음에 패널 자료를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공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지각이 일어납니다. 정보 처리가 일어난다고 유의미한. 그래서 나는 공부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변인들을 보고 이 변인들에 내가 연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널을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상태에서 패널을 보고 그래야 변인이 이해가 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많은 패널들을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패널 이용할 때마다 주의와 지각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패널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도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아동 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은 보시면 정말 다양한 변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아동 패널을 많이 사용했는데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8에 결혼을 했어요.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도대체 우리 부부관계의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들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아동 패널에 그런 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늦게 가졌습니다. 지금 첫째가 7살입니다. 우리 아이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우리 가구의 특성, 그 다음에 부모의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아이 자신의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변인들이 한국 아동 패널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 아동 패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아동 패널을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엄마도 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도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패널 중에 아버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변인들을 가지고 있는 패널이 한국 아동 패널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둘째가 13개월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도 제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발달하는 거랑 이 패널이 지금 조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패널을 사용할 때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으면 좀 더 패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극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애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아빠가 유튜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 목적으로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은 실제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에 더 많은 것들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 아동 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실제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이 패널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오늘 주 관심은 한국 아동 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좋은 논문을 작성할까일 겁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아동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사용한 연구가 뭐냐면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을 설정해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특성에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패널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연구 방법이 구조 방정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 모형에 기초해서 독립변인이 직접 효과가 있는지, 또는 매개 효과가 있는지, 또는 조절 효과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 같은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겠어. 물론 이것도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패널에 대해서 변인들을 공부한 다음에 집에서 누워서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조 모형 설정할 때 가장 힘든 게, 나는 이게 독립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종속변이로 설정하고 있어요.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답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을 믿어야죠. 내 공부 상태를 믿고 내게 맞다고 우기는 게 정답입니다. 이 우기는 데 기준은 뭡니까? 탄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우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을 믿는 거. 자신을 믿으려면 선행 연구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나는 이게 독립변이라고 생각해. 남들이 종속변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이게 독립변이라고 생각한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기초해서 구조 모형을 설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아동 패널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구조 방정식 연구를 하다가 이제는 변인 중심 접근이 아니라 사람 중심 접근으로
하는 연구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변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개인 내에 존재하는 잠재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찾는 잠재 프로파일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성격 요즘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MBTI. 근데 뭐 심리학자들은 성격 오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외향성, 개방성, 신경성, 우호성, 성실성, 이 각각의 변인이 종속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확인하는 건 변인간 접근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 개인 내에서 어떤 프로파일이 나타나는지, 즉 5개 하이온이 다 높은 사람도 있고 다 낮은 사람도 있고 뭐 중간인 사람도 있고 5개 중에 한두 개가 높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파일을 찾는 게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고 요즘에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사람 중심적 접근 방법이죠. 사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하려면 사례 수가 좀 꽤 많아야 돼요. 그런데 패널 자료는 사례 수가 이 한국 아동 패널만 해도 보통 변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00개에서 한 1800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 프로파일 연구를 하는데 잠재 계층을 탐색하는데 적절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잠재 프로파일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저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아이들 중에 성취 압력이 높은 아이들도 있고 낮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의 성취 압력이 아이들이 지각하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시간 사용 만족도, 자기의 평소 시간 사용 만족도가 높은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프로파일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성취 압력이 높으면서도 시간 사용 만족도가 높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성취 압력이 높지만 시간 사용 만족도가 낮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각 변인이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잠재 프로파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잠재 프로파일 연구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변인 간의 조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조합을 찾은 다음에 그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뭔가에 관심을 가지겠죠. 세 번째는 그 조합에 따라 결과 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구조 모형이나 잠재 계층이나 사실은 제일 쉽게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들보다 빨리 연구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 연구가 분석 방법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남들이 다 해놨잖아. 그래서 수능 연구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워. 변인 하나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 어렵게 가니까 뭔가 복잡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좋은 연구는 T 검증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은 연구 아닌가요? 근데 그거 다 해놨잖아요. 사실 패널 자료도 가장 쉽게 하는 연구는 구조나 잠재 계층 연구 요즘에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거. 남들보다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술대에 신청해서 데이터를 먼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들 다 해놨어요.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남들이 많이 하는 연구는 내가 먼저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월에 패널이 공개되면 보통 1, 2월에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빨리 좀 더 하면 좀 더 쉽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육아정책연구소 패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패널 연구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연구 제목만 봐도 나는 결과를 알겠어. 이런 연구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하냐면 우리가 추측해서 아는 거랑 경험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는 다른 거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남들보다 빨리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잘 보십시오. 구조 모형이나 잠재 계층 연구들의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대다수 뭡니까? 이전에 안 했어 내가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 왜 못했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원활하게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 아동 패널의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쌍자료가 많습니다. 쌍데이터가 많아요. 여러분들, 부부 간에는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패널 중에 쌍자료가 가장 많이 있는 데이터가 한국 아동 패널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남편의 A라는 변인이 남편의 B라는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모의 A라는 변인이 모의 B라는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모두 가지게 되죠.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래에 보시면 모의 정서적 자녀 가치가 모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도 있지만 모의 정서적 자기 가치가 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도 있습니다. 즉 저와 아내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부관계든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이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많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부부 자료를 함께 수집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특히 요즘은 IRB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패널 자료를 활용하면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크기가 더 큰지 또는 확장한다면 자기 효과를 통해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방 효과를 통해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 패널을 쓰신다면 저는 그 쌍데이터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드시면 예를 보면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의 양육 스트레스.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양육 태도도 엄마한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한 연구들도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답 평정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부모가 지각한 거랑 아이가 지각한 거 다릅니다. 달라요. 부모는 매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전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보다 자기의 양육 특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평정 자료를 활용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 건 오차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의 양육 특성에 대해서 일치하는 집단과 일치하지 않은 집단은 자녀의 발달 또는 부모 자녀 관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동 패널은 중답 평정 자료가 다른 패널보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대해서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이 되어 있는지 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중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로 연구하면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잠재 프로파일 분석할 수 있겠죠. 부모 응답 자료, 자녀 응답 자료 변인 넣고 프로파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둘 다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둘 다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 부모 높으면서 자녀 낮은 집단, 자녀 낮으면서 부모 높은 집단. 이런 잠재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확인하면 부모 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유용한 연구들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와 교사가 바라보는 자녀는 달라요. 왜 다르냐? 일단은 애들이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보이는 모습 다릅니다. 가끔 저희 애는 지금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이제 13개월인데
첫째 우리 그 유치원 선생님이 코멘트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래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 애 한 명만 보지만 교사는 많은 애 중에 우리 애를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가 바라보는 시각과 자녀가 바라보는 시각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의 교육은. 그 교육에 적절한 처치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는지 패턴을 보는 거 매우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그런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교사도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아동 패널을 보면 교사 특성, 영유아 교육기관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사와 영유아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08년도에 한국 아동 패널이 나왔어요. 1차 년도, 2차 년도까지만 해도 행단 분석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3개년도 자료가 나오면서 어떤 연구들이 나오냐? 종단 연구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종단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한 명을 추적해가지고 종단 데이터를 얻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아동 패널 같은 경우도 3차 년도 자료 이후부터는 종단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들을 보면 잠재 성장 모형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변인이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를 들어서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가 1살, 2살, 3살 동안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변화에 기초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잠재 성장 모형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잠재 성장 모형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잠재 계층을 가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종단 자료를 활용해서 이 변화 패턴이 집단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거라는 걸 가정하는 성장 혼합 모형에 기초해서 실제적으로 변화 유형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초등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자아 존중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패턴인지 감소하는 패턴인지 변화가 없는 패턴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잠재 성장 모형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냐면 집단 내에는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거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는 집단도 있을 거고요. 감소하는 집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집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형태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성장 혼합 모형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 패턴을 확인했다면 또 관심 있는 건 뭐겠습니까? 변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알면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겠죠. 또는 변화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종속 변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정말 이 변화 패턴이 우리가 관심 있는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 성장 혼합 모형에 기초한 이런 잠재 계층의 변화 패턴을 확인한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잠재 전이 분석 연구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아동 패널도 코로나 이전 시기에 응답한 데이터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기에 응답한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는 차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학교 적응이라고 하면 코로나 전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은 어떤 잠재 프로파일로 나타나는지 또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잠재 프로파일이 학교 적응이 나타나는지 이 두 잠재 계층을 확인하고 그리고 코로나 전과 후에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 계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잠재 전이 분석이죠. 그래서 두 시점에서의 잠재 계층을 확인해서 그 계층 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보면 긍정적으로 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변한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와 같은 시기에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뭐고 부정적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뭔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이 하는 게 이 잠재 분석을 통해서 이 전환기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잠재 계층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조 모형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애매한 게 이거죠. 내가 관심 있는 변인이 독립 변인인지 종속 변인인지 헷갈려요. 누구는 독립변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종속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아 그럼 내가 뭐가 독립이고 종속변인지 한번 검증해 보겠어. 또는 둘 다 상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겠어. 이런 연구들이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죠. 한국 아동 패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부부 갈등, 양육 스트레스, 우울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떤 변인이 원인이고 어떤 변인이 결과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조 모형을 쓸 때 나는 이게 독립이고 이게 종속인지 헷갈려. 그러면 어떤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변인을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 찾아가지고 혹시 그런 연구들이 되어 있다면 아 이게 독립변이고 이게 종속변이구나 이론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기초해서 구조 모형을 만들면 훨씬 더 원활하게 논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핫한 게 머신러닝을 이용한 거죠. 사실 전통적인 회귀 분석은 내가 관심 있는 종속 변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었어요. 많은 변이를 투입하지 못해요. 그런데 패널 데이터 정말 많은 변이 있지 않습니까?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다 때려 넣을 수 있죠. 다 때려 넣고 탐색적으로 뭐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연구들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는 아니겠네요. 조금씩 이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3 요즘 또 쓰려고 하고 있죠 한국에서. 그래서 구조 모형이랑 머신러닝이랑 결합한 어떤 이런 연구들, 최근에 어떤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점진적으로 한국 아동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은 아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논문들을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예측을 해봅시다. 어떤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겠습니까? 일단은 1차 년도, 2차 년도까지는 뭐 잠재 성장 모형이나 성장 혼합 모형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구조 모형, 그 다음에 잠재 프로파일 모형,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제일 너무 쓰기 편한 방법 뭐다? 빨리 쓰는 거다. 빨리 쓰는 거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종단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패널 소개할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두 패널 간에 동일한 변인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 차분법 같은 걸 활용해서 2008년도와 2022년에 뭔가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하고 2022년을 나눌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예를 들면 코로나 전 시기의 부모와 코로나 이후 시기의 부모 간에 뭔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패턴이 다른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중 차분법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그때와 지금이나 뭐가 다른가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실제 이 한국 아동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그동안 활용했던 연구들입니다. 제 연구 결과를 좀 요약해서 제공했는데 비슷해요. 남들하고 썼던 거. 남들 쓰면 저도 씁니다. 그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들 썼던 것들 쓰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거 좀 해봅시다. 우리가 패널을 가지고 연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왜 연구를 못하는지, 패널 자료 관심은 있는데 연구를 못하는 이유. 나는 통계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 이건 사실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분석 방법이 그려지면 돼요. 많은 변인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워서 내가 어떤 분석이 할 수 있는가를 그려지면 돼요. 실제 분석은 차후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모 대학원에서 통계 강의를 했어요. 강의 평가가 5점 만점에 2.5가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잘리는데 그때는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평가를 봤어요. 주관식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왜 네 혼자만 수업을 하냐가 대다수였어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T 검정이면 T 값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산식을 다 계산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언제 이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을 쓸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고 실제 통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려야 되고 결과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완전 다르게 했어요. 숫자를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하나도 넣지 않고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분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프로그램 제일 많이 쓰느냐? 그 프로그램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숫자를 정확하게 넣어드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결과 해석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대학에서 통계 강의를 또 많이 했어요. 근데 모 대학에서는 실제 숫자로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 친구들은 그거로 밥 벌어 먹어야 될 아이들이었어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통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통계학은 통계학자가 하면 돼요. 물론 알면 좋죠. 근데 나는 통계랑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뭐만 생각하시냐? 언제 사용했느냐? 뭘 주의해야 되냐? 어떻게 하느냐? 해석하는 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뭡니까? 통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변인들을 보면 내가 어떤 분석 방법을 써야 되는가, 분석 방법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려진다면 관심 있는 통계 방법들, 요즘에 특강들 많잖아요. 가서 배우시면 되죠.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논문을 쓴 저자, 교신 저자 있지 않습니까? 교신 저자 왜 있어요? 알려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일 보내세요. 메일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처음 분석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자신이 없죠. 내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보통 처음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은 공동 연구를 하십시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통계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친해지십시오.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배워가는 과정인데 자신 없으면 아마 다 관심 영역이 다를 건데 자기 영역에서 심사가 좀 빡세다는 저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투구하십시오. 그럼 틀린 거 알려주겠죠. 틀리면 또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아동 패널 실제 쓰시면 사례 수가 많아요.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별 넣어요. 별. 통계적 유의성 나온다고요. 그런데 상관값이 0.1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실제적 유의성은 없는 거죠. 상관이 점이 1이 나와가지고 뭔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패널 데이터를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적 유의성이 있느냐. 상관이 매우 낮아도 통계적 유의성은 나옵니다. 왜? 표준 오차가 작아지니까 사례수 많잖아요. 따라서 별 뜬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내가 그동안 봤던 뭐 메타 분석 연구나 이런 거에 기초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수치인가를 고려하고 연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척지 처리. 특히 종단 분석을 할 때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모두 응답한 친구가 있고 중간에 하나 비어 있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몇 개 비어 있는 친구 많잖아요. 그러면 연구자들 중에 첫 번째 방법, 하나라도 응답 안 하는 거 다 없애버려. 다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결척지를 보정할 수가 있죠. 뭐가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동안 나와 있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결척지를 보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척지를 보정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죠.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분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결척치를 처리할까를 고려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논문을 투고하시면 아마 그 심사하는 분이 왜 결척치 제거하셨어요? 결척치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왜 이렇게 처리하셨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대답을 할 수 있게 미리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자,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을 보면, 특히 한국 아동 패널 연구들을 보면 내가 8차년도 연구를 했어요. 독립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이 8차년도에 다 있어요. 됐나요? 독립 매개 종속 변인이라는 건 뭘 가정하는 겁니까? 인과적 방향성을 가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뭐가 가정돼야 됩니까? 시간적 선후가 가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 변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매개 변인, 그 다음 종속 변인이 일어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패널 자료를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7차 독립, 8차 매개, 9차 종속 변인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써요? 첫 번째, 몰라서. 두 번째, 해봤더니 값이 잘 안 나와. 한 개 년도보다 종단 데이터를 썼더니 값이 잘 안 나와. 뭔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타당한 방법은 있죠. 그래서 3개 년도 데이터를 쓰는 게 좋은데 만약 나는 한 개 년도 데이터를 쓴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론적 근거가 타당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1개 년도를 쓰더라도 이게 독립이고 이게 매개인지 종속 변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강하게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그 논문을 보면 선행연구 고차를 보면 정말 다양한 변인들이 내가 관심 있는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구하면 내가 관심 있는 변인 한 개 투입하고 이게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해요. 사실은 내 주장이 타당하려면 선행연구에서 밝힌 모든 연구를 통제한 상태에서 내 변인이 투입돼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사실은 그건 불가능해요. 왜? 많은 데이터 수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패널 데이터는 가능하잖아요. 패널 데이터 쓴 연구들을 보면 패널에 분명히 있고 자기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제 변인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자기 관심 변인만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 변인을 이 패널 데이터는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아동 패널도 그렇고 그 한국 영유아 교육 복지 패널도 지금 보호자용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호자용 질문지 설문을 활용할 때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보호자용 질문지에 있는 변인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빈도 분석, 누가 응답했는가를 빈도를 보면 어머니가 97.5% 응답했고 아버지 2.1%, 조부모 0.3%, 기타 친인척 0.1% 응답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응답한 데이터만 사용할지 또는 다 가져갈지 고민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집단의 대표성만 바라본다면 어머니만 쓰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뭐 다 가져가도 보호자니까 상관없겠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아동 패널 같은 경우는 동일한 변인에 대해서 부모가 응답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또는 자녀가 응답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변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왜 그 변인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전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논문을 쓰고 논문을 이제 게재하기 위해서 투구를 하면 심사위원 중에 이런 코멘트를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 자신이 사용한 패널 데이터의 척도에 타당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내용 타당도가 있으려면 문항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패널 데이터의 일부 척도 같은 경우는 문항 수의 한계 때문에 좀 문항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디펜스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널의 척도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연구자들께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연구자들께서 좀 고민을 사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내가 관심 있는 변인의 척도가 신뢰도가 낮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되죠. 제일 좋은 방법. 두 번째,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3개 요인이 있는데 한 요인에서만 신뢰도가 낮게 나와. 한 요인 뺄 거예요? 아니면 한 요인의 일부 문항만 뺄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뺀다는 건 어떤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냐? 내용 타당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빼놓고도 정말로 이 몇 개 문항으로 이 하위 요인을 잘 설명한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다면 쓰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내가 이걸 왜 뺐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디펜스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패널 데이터 보면 하위 요인이 있어요. 이게 뭐 3요인으로 구성된 요인이 있고 5요인으로 구성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총점을 쓸 겁니까? 하위 요인을 쓸 겁니까?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는 하위 요인을 쓰는 게 좋아요. 총점은 말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5개 중에 4개 낮고 하나만 극단적으로 높은 애랑 5개가 평균인 애랑 총점하면 똑같아집니다.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는 게 나은데 물론 총점을 쓸 수 있는데 총점을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격 5요인. 성격 5개를 합해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 가정, 양립, 갈등과 이점과 갈등은 다르다고 말해요. 그런데 갈등을 역코딩 해가지고 이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분석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구글 학술 검색에 있지 않습니까? 알림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 한국 아동 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은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다수 패널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제 이름도 집어넣어놨습니다. 제 연구를 누가 활용하는가 궁금해서. 그러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메일로 와요. 알림이 메일로 와요. 그러면 메일 제목만 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접근을 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모르는 분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글에 또 검색해 봅니다. 요즘에 외국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공부해 보는 거죠. 공부해서 모르면 책 사보는 거고요. 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패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림이에 좀 넣어두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 패널에 어떤 연구들이 하고 있는지 물론 홈페이지 가도 알 수 있는데 매번 홈페이지 들어가는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메일로 오면 바로바로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패널 이제 자료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종단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일단은 뭡니까? 지금 한국 아동 패널 같은 경우는 각 차수별로 하나씩 올라와 있어요. 데이터를 합쳐서 주지 않습니다. 합쳐줬으면 좋겠어요. 패널 이용자 입장에서는 합쳐주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아동 패널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대로 그대로 정렬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패널 같은 경우는 미싱이 있는 걸 전혀 매칭 안 해가지고 일일이 매크로로 다 만들어가지고 붙여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PS 다들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 합치기, 변수 추가해서 파일 합치면 분석 준비 끝이죠. 특히 이 한국 아동 패널 같은 경우는 ID가 모든 차수에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만 지금 파일 합칠 때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합치기 전에 1차 년도 같은 경우는 ID 옆에 2008, 2차 년도 같은 경우는 2009 그것도 해주시면 아마 좀 독자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SPS를 쓴다고 하면 모든 변인에 대해서 신텍스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연구 하나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이 변인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그거 다 만들려고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뭐 합니까? 여기 보시면 붙여넣기 기능 있죠? 붙여넣기 기능 넣으면 뭐가 됩니까? 신텍스 파일 넣으죠. 그래서 그거 저장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그거 더하기 뭐 역코딩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신텍스도 많이 쓰는 것들을 패널 쪽에서 만들어 주시면 독자 이게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숙한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역코딩 안 해야 될 거 역코딩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 역코딩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짧게 오늘은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아동 패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쌍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자기 상대방 상호 의존 모형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쌍데이터가 뭔지 먼저 찾아보세요. 아까 변인 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쌍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선행 연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 했는데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연구, 자 만약에 나는 부의 심리적 특성, 모의 심리적 특성이 부양육 스트레스와 모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쌍데이터 가지고 이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죠. 별거 없습니다. 쌤들 구조모형 분석 잘 하시지 않습니까? 구조모형 분석 보통 요즘 많은 분들이 에이모스 사용하죠. 구조모형 분석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 뭐 합니까? 누워서 변인 모형을 한번 그려본다. 나 자신을 묻고. 두 번째 뭐 합니까? 원래 패널 데이터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변인의 척도들 선정한다. 데이터 수집한다. 그 다음 뭐 합니까?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으니까 뭐 합니까? 구조모형은 공분산 행렬에 기초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 매트릭스 그려본다. 변인과 상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쌤들이 주로 쓰는 구조모형은 다 뭡니까? ML을 사용하죠. 그죠? ML의 기본 과정이 뭡니까? 정규수 과정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도 첨도 하긴 한다. 그다음 뭡니까? 동그라미가 네모를 설명하는지 잠재 변인이 척정 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적 요인 분석한다.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를 설명하는지 구조모형 그리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쌍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영향관계가 있기 때문에 R1, R2 간의 공분산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모의 정서적 자녀 가치가 모의 결혼 망족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의 정서적 가치가
부의 결혼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즉 뭐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부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 결혼 만족도에 모의 정서적 자녀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의 정서적 자녀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지 둘 중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연구들을 한다면 부부 관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양방향을 고려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결과들을 독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그 API의 모형 사용한 모형들 보시면 기본 모형과 등가 제약 모형 간 카이스케 차이 검증이라고 되어 있죠. 별거 없죠. 기본 모형 뭐 하는 겁니까? 제약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등가 제약 모형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인 간의 크기가 같다고 제약한 거죠. 그래서 에이모스에서 쌤들이 원래 쓰시는 구조 모형 그린 다음에 그냥 제약만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게 첫 번째, 자기 효과 간의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모의 결혼 만족도가 모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거 A로 설정하고 부의 결혼 만족도가 부의 애착에 미치는 거 A-로 명명한 다음에 둘 간에 뭐 하면 됩니까? 동일하다고 등가 제약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등가 제약한 모형 간에 모형과 내가 만든 모형 간에 뭐 하시면 됩니까? 카이스케 차이 검증해서 카이스케 차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차이를 있다고 가정한 기본 모형이 더 타당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거 바로 확인하는 거죠. 그럼 끝이죠.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어렵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해석을 하는 데는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모르면 만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고민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잠재 프로파일이죠. 그죠?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뭐 R로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M+입니다. M+ 가지고 많이 쓰는데 M+를 보면 겁을 먹어요. 왜냐? 이렇게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XPS를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만들어야 돼. 겁이 나. 겁먹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 한글 프로그램 처음 배울 때 겁먹었나요? 아니잖아요. 눌러보다 보면 이해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예제 파일을 다 넣어놨어요. 프로그램 안에 이런 분석할 때는 어떤 예제 파일을 어떻게 신텍스를 만들어야 되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M+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예제 파일이.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내 거와 맞게 써보면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자기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석 바쁜 쓴 논문 저자한테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안 가르칠 수도 있겠죠. 왜?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한 5명한테 물어보면 1명은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배워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각 대학 통계 특강 하시는 분들, 통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유료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돈 내고 배우세요. 조금 배우면 되죠. 뭐 어때요?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자. 겁먹지 말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떤 순서로 분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 단계별로 그냥 생각해 볼게요. 분석은 그냥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관심 있는 프로파일을 만들 변인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것만 되면 90% 이상은 된 거예요. 나머지 10%는 실제 분석하고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아동 패널 또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에 있는 변인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프로파일을 찾고자 하는 변인이 뭔지, 예를 들면 일, 가정, 갈등과 이점이라는 변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점과 갈등이 다 높은 집단도 있고 다 낮은 집단도 있고 하나는 높고 하나도 낮은 집단이 있겠네. 그 내가 생각하기에
다양한 집단이 존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잠재 프로파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내가 2개로 잠재 계층이 나오라고 M+에 지정하면 2개만 그려주고요. 3개로 지정하면 3개만 그려주고요. 4개로 지정하면 4개의 프로파일을 그려주고요. 5개로 지정하면 5개의 프로파일이 그려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개, 3개, 4개, 5개까지 잠재 프로파일이 나오라고 지정했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값에 기초해서 2개가 적절한지, 3개가 적절한지, 4개가 적절한지, 5개가 적절한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됐나요? 사실 더 어려운 건 뭐냐? 선택이 아니라 잠재 계층 이름을 명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매력적으로 명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프로파일 이름은 연구자가 명명하는 거예요. 프로파일 보고.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나머지는 뭐 한다? 데이터가 다 설명을 프로그램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는데 사실 요즘은 좀 덜한데 잠깐만요. 이 뒤로 가는 게 이건가? 예. 잠재 프로파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모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잠재 프로파일에서 나오는 잠재 계층은 most likely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후 확률 값을 추정하는 거지 이 집단은 1에 속해, 이 집단은 2에 속해라는 점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고려한 값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 중에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잠재 계층을 찾아요. 됐나요? 그리고 M+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1집단, 2집단, 3집단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SPS에 붙여요. 그리고 붙인 상태에서 1, 2, 3이라고 집단을 고정한 상태에서 해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T검정 아노바를 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단계 방법으로 추정하면 안 되고요. 사후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값을 구한 거예요. 1이라고 나오는 잠재 집단 1이라고 나오는 건 1일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지 2와 3이 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후 확률값을 고려한 영양 변인의 추정 또는 잠재 계층의 차이값을 고려한 분석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은 크게 고려할 분석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M+를 보면 이런 3단계 추정 방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알고 싶다면 R3 스택 같은 경우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잠재 계층에 따라서 종속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BCA 보조 변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하면 이런 모델 핏이 나와요. M+ 결과물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 적합도를 위해서 확인하는 값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래서 2가 더 좋은지 3이 더 좋은지 4가 더 좋은지 5가 더 좋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잠재 프로파일을 돌렸는데 잠재 계층을 2개로 설정하면 값이 나왔고요. 3개로 결정하면 값이 안 나왔는데 4개로 결정하면 값이 나와요. 그러면 솔직하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추정 실패했다고 하면 돼요. 추정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정 실패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세 집단은 추정 실패했다라고 보고하시고 분석하셔서 적절한 모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테이블 3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계층을 찾은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변인 중에 잠재 계층 분류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R3 스텝을 통해서 분석한 거고요. 테이블 4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계층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종속 변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 쓰실 때는 SPS 데이터를 그 DAT 파일로 바꾸셔가지고 넣으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넣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만 바꿔도 되냐면 저기 파일 있지 않습니까? 맨 뒤에
데이터명 C 드라이브 내 파일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파일명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나와 있죠. C가 2개로 돼 있죠. 2집단인 거고요. 3개로 돼 있으면 3집단인 거고요. 4개로 돼 있으면 4집단 추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임 있죠. V1, V2, V3까지 V5까지 있지 않습니까? 5개 변이 있는 거고요. 4개, 7개면 7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쩍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요즘에는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해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변인에 뭐가 나옵니까? 잠재 계층을 확인할 수 있죠.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잠재 프로파일로 확인한 이 군집, 잠재 계층을 어떤 변인들이 설명하는가 다 때려놓고 확인하는 방법. 이 방법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성장 혼합 모형이라 그랬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아까 변인 지도 있죠. 변인 지도에서 연속적으로 측정한 변인들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변인 중에 값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관심 있는 변인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다 해봅니다. 솔직히 다 해봐요. 그러면 해보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다 해봐요. 집에서 TV 보면서 합니다. 예? 아니요, 자동화돼야 돼요. 편하게 그냥 놀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패널은. 그래서 놀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관심 있는 변인을 찾아요. 그리고 변화 패턴이 확인돼. 그러면 한번 이론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더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장 혼합 모형을 쓸 때 1단계는 뭐냐면, 먼저 내가 관심 있는 변인, 만약에 양육 스트레스라고 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변화가 없는지, 선형으로 변하는지, 2차 함수 비선형으로 변하는지, 또는 초등 시기와 영유아 시기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할 함수인지, 어떤 함수가 내가 알고자 하는 변화 패턴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먼저 찾아요. 잠재 성장 모형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이 변화 패턴에 기초해서 두 번째 뭐냐, 잠재 계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패턴 이 같은 경우는 초1, 초2, 초3 간에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 프로파일을 찾은 다음에 3단계는 뭘 하냐, 이 프로파일에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모의 우울인지 양육 스트레스인지 자아 존중감이 부부 갈등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 같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이 자아 존중감 변화에 따라서 아이의 학교 적응이나 아니면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재 전이 모형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전 후에 내가 학교 적응에 관심 있어. 그러면 코로나 전에 학교 적응에 어떤 프로파일이 나타나는지, 코로나 후에 학교 적응에 어떤 프로파일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코로나 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코로나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그 다음에 이 계층 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잠재 전이 분석은 현재까지 M+의 자동화된 그 3단계 추정 방법으로 3단계 할 수 없습니다. 잠재 전이 분석은 사후 확률 계산해서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후 확률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절한 강의를 들으셔라. 그러면 잘 알려줄 거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하면 실제 도대체 코로나 전과 후에 잠재 계층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코로나 전에 어떤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코로나 후에는 어떤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건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두려움을 갖지 마라.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에 그 연봉 많이 받는 타자들이 타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 아십니까? 3할 치면 훌륭하다고 연봉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연구 장면에서는 3할 치면 낙오자가 돼버려요. 사실 3할만 치도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해도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패널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한국 아동 패널과 2021년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한국 영유아 교육부 패널에 대해서 아마 장점을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저희 한국 아동 패널과 영유아 교육부 패널이 어떻게 좀 유저한테 좀 편히 유저의 좀 분석을 더 용이할 수 있게 하는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의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 강의 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많은 얘기는 없는 한 2가지 정도 일단 현재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다양한 이제 분석 방법 중에 한국 아동 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부 패널이 아마 시차가 한 10년 이상 좀 나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방법론으로 아까 이중 차분법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중 차분법이란 어떤 방법인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요청하는 좀 내용이 하나가 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학술 논문 작성할 때 저희도 한국 아동 패널에서 가중치를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가중치를 꼭 적용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중 차분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잠재 전이 분석과 비교하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재 전이 분석은 개인 내에서 두 시점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전, 코로나 후에 잠재 계층을 확인하고 영양 변이를 확인하죠.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중 차분법은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패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한국 아동 패널과 한국 영유아 패널 간에 나중에 동일한 변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 시기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과정에 다른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중 차분법을 이용하면 이 변화 패턴이 다른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변현이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접근 방법이 다르죠. 잠재 전이 분석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본다면 이중 차분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즉 2008년하고 2022년부터 이게 3년 동안 예를 들면 2008년부터 2010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다른 변화 패턴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혹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예. 학술 논문 작성 시 가중치를 꼭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적용하면 좋죠.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 대다수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적용 안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학술 논문이라고 하셨죠. 뭐 연구자의 판단인데 지금 뭐 크게 적용 안 해도 좋은데 내가 언제나 남들이 안 쓰는 걸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중치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쓰지 마세요. 내가 근데 알아, 장점을 알아,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쓰면 나쁜 거 하나도 없죠.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다양한 이유들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모르시면 잘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추가적인 질문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 설명회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계속 게시될 예정이고 저희 패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 아동 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에 대한 데이터 설명회를 계기로 더욱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다양한 연구에 저희 한국 아동 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을 이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데이터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